제가 의료 현실을 여러분들께 다 얘기하면 이 중에 몇 분이 자퇴자가 나올 것 같아요. 결혼하신 분 손 한번 들어봐주세요. 없네요. 아, 어떡하지? 여러분들 결혼하기 힘듭니다. 왜 이랬는지 아세요? 작년도 12월 30일 날 국회에서 도가니법이라는 게 통과됐죠. 알고 계셨나요? 모르셨나요? 이제 일명 도가니법이라고 하는데 그때 사회 여론의 편승에서 도가니법이 통과됐죠. 그 도가니법의 정확한 이름은 아동 및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입니다. 아동 및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이 말만 들으면 법안 이름 자체가 아동과 청소년의 성보호를 하자는데 뭐가 나쁘냐? 그럴 거 아니에요? 다 찬성을 하죠. 당시에 대한의사협회에서도 이 법안에 적극 찬성했어요. 좋은 취지라고 하면서. 그런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기가 막혀요. 의사는 아동이나 청소년을 불문하고 성인까지도 대상이 가벼운, 여기 물론 가벼운이라는 말은 없어요. 어쨌든 가벼운 성범죄로 벌금형만 받아도, 형사처벌 중에 가장 가벼운 게 벌금형이죠. 뭐 10만 원, 30만 원, 50만 원 벌금형만 받아도 10년 동안 면허가 정지됩니다. 의사면허. 네. 의사면허 정지라고 안 써 있고요. 취업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의료기관 개설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의사면허 정지인 거죠. 의사로서 생활을 못하는 거죠. 10년 동안. 어처구니 없잖아요. 제가 왜 여러분들 장가하기 힘들다 그랬냐면, 연애를 하다가 스킨십 했는데 헤어지게 되잖아요. 만약에 상대편이 나 성적 수치심 느꼈어 고소하면, 그래서 벌금형 나오면 10년 동안 의사생활 못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신중하게 결정을 해서 딱 한 사람만 결정해서 헤어지지 않았어요. 혹시 여기 커플 있으면 제가 지금 얘기한 거 잘 기억해 주세요. 굉장히 불합리하죠? 이 불합리한 것이 법으로 정해졌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것을 수정 입법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법으로 정해졌어요. 그래서 지금 갑자기 공문이 다 병원마다 나오고 있습니다. 의사들은 전부 다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경력증명서를 내야 돼요. 경찰서에서 받아가지고 제출을 해야 돼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자, 그러면 여러분 진찰을 할 때 진찰하고 싶으세요? 청진기 여자 환자 가슴에 대고 싶으세요? 실제 부산에 있는 모 대학병원에서 응급실에서 여자 환자를 피지컬 exam하던 전공의가, 전공의가 아닙니다. 그분이 전공의 말년차였나 펠로우였나, 어쨌든 성추행으로 고소당했어요. 너무 충격받았고 이분이 아예 사표를 내고 그만뒀습니다. 소송은 지금 진행 중이에요. 그게 만약에 유죄 판결이 난다면 10년 동안 의사생활을 못하는 거죠. 리베이트 쌍불제는 어떨까요? 여러분들 국회 가보면 명절 때마다 국회의원실에 이 문도표만큼 여러 개 선물들이 쌓여져 있습니다. 한 의원실마다 수십 개씩 쌓여져 있죠. 의사는 사과 상자 싼 거 받으면 괜찮아요. 하지만 5만 원 넘어가는 사과 상자랑 굴비다 그러면 바로 걸려 들어갑니다. 유죄가 되는 것이죠. 왜 이렇게 의사에게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는가? 반발심이 생기십니까? 동의하세요? 이런 법안들은 사회가 의사들을 보는 눈이에요. 자, 이제 환자,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죠. 국민은 의사를 믿습니다. 그렇죠? 안 믿나요? 할 수 없이 믿는 거예요. 믿고 싶지 않아도.
왜냐하면 나의 병을 치료받아야 되니까. 의사를 믿어요. 믿기 때문에 의사에게 주사를 맞고 의사에게 맡기고 마취를 당하고 그리고 발가벗고 누워서 내 가슴이나 내 배에 칼로 여는 것을 수술하는 것을 허락을 하는 것이죠. 이 얼마나 큰 믿음이에요? 대단한 믿음이죠. 내가 또 여자 환자의 경우에는 내가 마취당했을 때, 마취가 되었을 때 의사가 무슨 짓을 할지 모르잖아요. 절대적 신뢰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에게 높은 윤리적 기준을 요구하는 국민의 기대는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그것에서 벗어나려고 해서는 안 되죠. 그것을 피할 수 없죠. 다만 의사도 인간인데 그 도가니법 불합리하잖아요. 그렇죠? 전문의가 당직 써야 된다. 그래서 지금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서울대학교 병원뿐이 아니라 거의 모든 병원에서 얼마 전에 서울대 교수가 조사했어요. 내가 근무하고 있는 서울대학교의 당직표를 과마다 다 받았어요. 그랬더니 무려 5개 과에서 한 사람이 30일 내내 당직해요. 그런데 병원협회에서 발표했어요. 당직비 못 준다. 중요한 얘기 몇 가지 할게요. 여기에 의사가 있습니다. 환자가 있고요. 정부가 있어요. 환자가 진료를 합니다. 진료를 받고 의사한테 프랑스는 이렇게 한다 그래요. 진료비를 다 준대요. 그 다음에 영수증을 떼주면 여기에서 청구를 해가지고 예컨대 70%를 받는데요. 그러면 이 정부는 돈 원래 여기다 맡겨놨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불만 없이 돈을 주겠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안 돼 있어요. 우리나라는요, 돈을 여기다가 줘요. 평상시에. 이제 우리 세금에서 떼잖아요. 수입에서. 그리고 진료를 받은 다음에 의사한테 입원의 경우에는 20%, 외래의 경우에는 30%, 뭐 여기서 30 얘기가 30%만 줘요. 그리고 나머지를 여기서 줘요. 그러면 이걸 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잘 안 주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자, 돈이 이렇게 주니까 이 의사가 어떤 치료를 하는지도 정부가 결정해요. 그 다음에 30%와 70%를 합한 돈이 100이잖아요. 이게 바로 의료수가예요. 이 100이라는 의료수가, 이게 만약에 원가가 한 1,000원 정도 든 서비스가 있다. 그러면 얼마 받아야지 의사가 적정하게 내 수입도 만들고 직원 급여도 주고 내가 한 의료행위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내가 받았다고 할까요? 보통 한 1.5배는 받아야 돼요. 한 1,500원은 받아야 돼요. 그쵸? 아주 착한 사람이면 1,200원, 1,300원? 우리나라는 이거 얼마 주는지 아세요? 739원 줘요. 정부가 주는 돈이. 그러니까 의사가 분노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대병원은 어떻게 먹고 살아요? 네? 네. 여러분 농담 같죠? 장례식장, 주차장, 그 다음에 임대사업, 여기는 파파이스 그런 거 안 들어있나요? 아마 많이 들어있을 거예요. 그런 임대사업, 그 다음에 병실 차액. 여기 병실료 굉장히 비싸요. 하룻밤에 뭐 한 100만 원 넘는 데도 많아요. 그리고 기부금, 이렇게 해서 돈을 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 말고 버는 게 또 있어요. 뭘까요? 바로 과잉주의예요.
뭐가 과잉 진료냐? 제가 과잉 진료 얘기하면 의사들이 발끈해요. 호주에서 하루에 80명씩 진료하다가 붙잡힌 한국인 의사가 있었어요. 이분이 법정에서 한 말이 해독되게 났어요. 내가 한국에 있을 때는 나는 하루에 200명, 300명씩 봤다고. 이 사람이 불려 들어간 제목이 불성술 진료였거든요. 신문에 났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봐요. 방리담회하는 거죠. 또 대표적인 과잉 진료가 있어요. 로봇 수술. 여러분,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로봇 수술 가장 많이 하는 건 알고 계시나요? 손기술이 뛰어나서 가장 많이 할까요? 로봇 수술을 내가 하지 않으면 못 살아남으니까. 못 살아남으니까. 돈을 벌어야 되거든요. 로봇 수술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로봇 수술이 꼭 필요한 경우가 있죠. 그러나 저희는 너무나 과도하게 하고 있죠. 그리고 그 이면에 이러니까 예컨대 10명을 이렇게 하면 한 명쯤을 저런 수술을 해가지고 이 손실을 만회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의사들은 정부에게 이거 부당하다. 그러니 저런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이것을 합리적으로 개선해달라는 요구를 해야 돼요. 했어야 되고 지금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요구를 하지도 않았고 정부는 귀 기울지도 않고. 왜냐? 누군가는 이것을 얘기해야 되는데 국민의 입으로 말하기 전에는 여론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절대로 이걸 안 하는 거예요. 두려운 거죠, 정부는. 정부 입장을 볼까요? 여러분, 정부는 정치인이죠. 정치인이 경영하는 조직 집단입니다. 정치인은 무엇을 좋아할까요? 국민의 표를 좋아하죠. 자, 여러분들은 이제 더 이상 여기서 얘기할 때는 국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제 의사입니다. 자, 제가 정치인이에요. 여러분들이 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의료비를 많이 내야 된다고, 이걸 올려야 된다고 여러분들은 주장을 해요. 그런데 여기 국민이 있어요. 국민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 다 얘기하죠.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좋은 의료 서비스를 받고 있다고 국민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야. 실제로 이런 부작용이 있어. 의료비를 올려야 돼. 국민이 좋아하겠습니까? 바로 표가 떨어지죠. 국민은 계속, 정부는 계속, 그리고 정치인들은 누군가 희생하기를 바라는 거죠. 의사가 희생하면 제일 좋은 거예요. 의료 공급자가 희생을 하면. 그래서 의사들이 먹고 살기 힘들어요. 이거는 신경도 안 써요. 의사들이 먹고 살기 힘든 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잘못된 제도로 인해서 국민에게 어떤 피해가 오는지를 알려줘야 되는 거죠. 왜 73.9%만 지급을 하느냐? 왜 원가보다도 아래로 지급하느냐? 정부가 정말 나쁘다. 아니에요. 의사들이 이렇게 만들었어요. 처음에 의료보험제도가 만들어질 때 정부가 의사들에게 요청을 했어요. 야, 돈을 얼마 주면 되니? 그럼 의사들이 받을 만큼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의료보험이 100%, 전 국민 100%를 상대로 시작한 게 아니에요. 5%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의사들은 이거 제대로 얘기하면 우리 수입이 다 들통나고 세금 많이 받게 되니까 우리 5%에서 손해보고 95%에서 이득을 보자. 그래가지고 원가 이하로 신고를 한 거예요. 이 정도 받으면 돼. 그랬는데 이게 갑자기 100%가 됐어요. 의사들이 화들짝 놀랐지만 방법이 없었어요. 자, 진료에서 까먹는데 여기서 나오는 손실이 발생하잖아요. 진료에서. 지금 대형 병원들은 이걸로 커버하지만 예전에는 뭘로 보존했냐면 이익을 어디서 만들었냐면 약에서 만들었어요. 약을 같이 줬잖아요. 예전에는 병원에서. 2000년도 이전에는. 약을 어느 정도로 여기서 이익을 얻었냐면 제약회사에다가 약을 갖다 주세요. 그래서 1000만 원씩 주문하잖아요. 그러면 1000만 원씩 갖다 주는 게 아니라 1500만 원, 2000만 원, 심지어 제일 많은 경우 8배까지 갖다 주는 경우가 있었어요.
거기서 일을 많이 남겼던 거예요. 그랬는데 2000년도에 갑자기 의약분업을 한다고 약을 잘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의사들이 2000년도에 그렇게 다 전국적으로 일어섰던 겁니다. 여기서 뭐가 잘못됐을까요? 진작에 일어섰어야 되죠? 잘리기 전에. 이전에 이미 문제였잖아요. 이거는 편법이죠. 그쵸? 편법이고 불법이었어요. 여기서 불법적으로 보존할 게 아니라 이 자체의 손실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였어야 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했죠. 그래서 두 번째. 전 세계적으로 보면 전 세계의 의사들의 직업 만족도가 조사 대상국 평균이 7.06인데 우리나라는 5.6.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의사 만족도, 의사의 직업 만족도가 최하위를 기록했어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를 해야 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환자가 죽어나가기 때문이에요. 얼마 전에 지방의 어느 대학병원에서 좀 시끄러운 일이 있었죠. 2년 전에 전공의가 아이에게 항암제를 주사하다가 주사 두 개가 뒤바뀌어 들어갔어요. IV로 들어가야 될 게 척추로 들어가고 척추로 들어가야 될 게 IV로 들어갔어요. 아이가 죽었어요. 전공의가 왜 실수했냐면 이른 아침부터 근무 시작해갖고 밤 10시가 넘었는데 하루 종일 뛰어다니고 집중력 떨어지죠. 떨어집니다. 지금 졸고 계시는 몇 분처럼 졸다가 주사가 바뀌어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 전공의는 가해자인가요? 아니에요. 전공의도 피해자죠. 아이가 죽었잖아요. 결국에 잘못된 근무 여건 때문에 국민이 사망한 케이스예요. 많습니다. 장비가 많아요. 이래서 계속 과잉 진료한다고 정부는 계속 의사들을 공격해요.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이 있죠. 입원실도 많습니다. 외래 진료 거의 2배 하죠. OECD 평균에. 그리고 환자들 입원도 오래 해요. 8.7일, 16.7일. 약값도 비싸요. 그런데 1879달러. 아까 그렇게 얘기했나? 모르겠다. 진료비를 적게 내는 거예요. 장비도 많고 입원실도 많고 외래도 더 많이 이용하고 이렇게 많이 이용을 하는데 의료비를 왜 적게 쓸까요? 싸니까 그래요. 어느 정도로 우리가 우리가 여기 와 있어요. 여기 와 있고 이게 GDP 대비 퍼센트, 이게 의료비 지출. 진료비가 OECD 평균의 29%에 불과합니다. 너무 낮죠. 그런데 왜 국민은 싼 의료비를 체감하지 못하는가? 정부 부담을 국민에게 또 전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참 나빠요. 국민 의료비 중에 개인 지출 비율이 OECD 평균 19.8%인데 우리나라는 32.4%예요. 개인 지출이 큰 거죠. 제가 여러분들께 드릴 키워드 그건 뭐냐면 왜 의사들이 여기까지 이렇게 왔느냐? 그는 의사들이 너무 사회를 몰랐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 의학 공부만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의사는 희생과 봉사, 그리고 어지간한 손실은 내가 다 끼워놔야지 하는 그런 문화가 자리 잡고 있죠. 그 속에서 살아왔어요. 항상. 여러분들 윗사람이 뭐라 그러면 잘 따르죠. 여러분의 권리가 무엇입니까? 의사로서의 권리, 앞으로 미래 의사로서의 권리, 그리고 이과대 학생으로서의 권리. 권리라는 단어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은 권리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권리의 싸움, 권리의 투쟁, 권리의 부딪힘이에요. 그리고 그 권리는 절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죠. 의사들의 정당한 권리는 의사를 위해서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보시다시피 의사가 정당한 의사의 권리, 그것을 주장할 때 그것이 국민에게, 환자에게 이로운 것이죠. 여러분들 앞으로 권리라는 단어에 대해서 꼭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의 정당한 권리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학생으로서의 의무도 있지만 학생으로서의 권리도 있고요. 그리고 곧 가까운 시일에 의사가 될 텐데 의사로서의 의무가 있고 또한 의사로서의 권리가 있어요. 의무를 다하고 권리를 주장하고 그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의사들은 의무만 다해왔어요. 이 권리라는 단어가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단 하나의 중요한 핵심 키워드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책을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의사들이 이 공부에 정말 공부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할 공부도 많고 거기에 붙여서 이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이해를 잘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럴 기회가 적었어요. 인문학 서적 정말 많이 읽으셔야 합니다. 인문학 서적을 이슬람 사람들은 정말 많이 읽어요. 인문학이 뭡니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경제학, 경영학이 전부 다 숫자를 다루죠. 그런데 그 경제학, 경영학이 왜 문과인가요? 이과가 아니고. 경제, 경영은 사람을 매니지먼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전부 다 미래의 경영자들이에요. 아닌 분들도 있죠. 평생 교수로 살아가신 분들 다 교수 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많은 분들이 경영자가 되십니다. 개원한 의사들 전부 경영자예요. 큰 병원을 운영하든 작은 병원을 운영하든 다 경영자예요. 그리고 교수들 중에서도 경영을 할 줄 아는 사람들만 승진이 빨라요. 성공이 빠르죠. 경영을 아셔야 돼요. 인문학을 아셔야 되고 이 세상, 이 사회가 돌아가는 이치에 대해서 여러분들 배우셔야 되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살아가는 데도 굉장히 큰 도움을 줄 것이고 이 의료의 미래를 바꾸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